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푸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현님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일 자율구독료 신보경님, 콜드블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월 4,990원이거든요. 멤버십 가입 하루에 한 분만이라도 좀 가입을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목이 터져라 1시간씩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분이 안 들어와요. 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방송 내용은요.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썸네일에서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전한길의 100억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거죠. 망상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통에 지금 구속돼 있는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100억이 아니라 500억, 1000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금액이 1억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뭐 100억 국부펀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뭐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법적인 이런 걸림돌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주장하는 여러 또 쟁점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발해까지도 우리나라로 편입시키자 뭐 온갖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망상이에요. 정신 나갔어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징계 폭주 속에 장동혁의 권력 정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또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의 서문시장, 툭 하면 대구 오면은 서문시장 가잖아요. 한동훈이 오면은 완전히 미어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어제 정말 서문시장 완전히 썰렁했습니다. 당직자들 뒤에서 옆에서 우르르, 그 다음에 카메라 뭐 유튜버들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오죽하면은 옆에 같이 그렇게 수행하던 그 이인선 그 대구시당위원장이 정말 완전히 한심한 듯이 그렇게 한마디 그렇게 내뱉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참 기가 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찬을 하기로 했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장동혁 국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오찬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얼굴 체면 세워주는 들러리 역할, 도우미 역할, 그것이 지금 오늘 저 오찬의 실체다. 그렇게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100억 건국 펀드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전환길 정치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정치가 이런 식으로 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환길 씨가 이번에는 건국펀드라는 이름으로 최소 100억, 많게는 1000억 원 모금을 선언을 했습니다. 명분은 윤석열 중심의 제2건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고구려 발해 땅을 되찾아서 몽골까지 합치면서 대한민국 국호까지 바꾸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완전히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단 먼저 저는 제 감정을 먼저 밝힙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망상입니다. 망상. 그렇다면 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금 던졌겠습니까? 전환길이. 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이렇게 던졌겠습니까? 단순한 관심 끌기만으로는요, 설명이 참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선 첫째로 윤어게인 진영에 대한 결속용 종말론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곧 정권이 무너진다. 3월, 4월이면 이재명 정부가 와야 된다. 예를 들면 이번 2월 19일 날 지귀현 판사가 재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은 내란 아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환상에 젖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직 재판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러나 그런 환상 속에서 3월, 4월이 되면은 완전히 세상 뒤집어진다. 이재명 정부 와야 된다. 이런 식의 예언형 메시지를 내뱉는 것은요. 현실에서 패배한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실패에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이런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뭐 노골적인 이런 그 자금 동원 구조를 지금 엮고 있는데요. 전 씨는 독립공채를 끌고 와서 공채 방식으로 해서 끌고 와가지고요. 애국심을 자극하고 최소 1,000만 원에서 1억 원이네요. 최소 1,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돌려주겠다고요? 나중에 돌려주게 되면 이게 법적인 담보도 없고 공적 감독기관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인 모금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후원이 아니라 수금하는 모델이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진짜 주머니에 돈 좀 있고 집에 뭐 돈이 넘쳐나는 분들 펑펑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지금 국부펀드에다가 1억 넣고 10억 넣고 1억 이상이니까 최소 1,000만 원으로 했는데 가능하면 1억 이상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다가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 정말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정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극단 정치의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호를 얘기를 하더니 구호를 외치더니 이제는 조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조금 전에 뭐였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없애고 국호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기관 폐지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면은요 단순히 무슨 말이든지 막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지금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구 내부 국힘 내부의 지지자들조차도 지난길에 이 발언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석기 사건을 떠올리더라고요. 당시에도 말일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은 결과의 위험성을 봤죠. 국가 전복을 전제로 한 조직화, 자금 조성, 선동은 완전히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선동은 위헌적인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헌정당 해산도 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의 발언은요 이미 위험한 경계선을 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재건하겠다, 기존 헌법기관을 없애겠다, 또 자금을 모아서 실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발언은요 법적으로 충분히 이게 자칫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내란 선동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윤어게인 정치 여러분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에서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고 남은 건 여러분들 윤어게인들의 분노와 환상뿐이죠.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상상으로 지금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지층을 끝까지 이렇게 묶고 엮으려고 하는 것. 그것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국부펀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단순히 100억 모으겠다. 국부펀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호를 변경하겠다. 영토를 발해 쪽으로까지 이렇게 구고구려 발해까지 이렇게 확장하겠다. 제2 국가를 건설하겠다. 정말 이거는 정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집단적 자기 최면입니다. 여기에 이런 최면에 빠져들지 마세요. 이런 최면에 빠져들지 마세요.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이미 딱 구조적으로 짜여져 가지고 있는 이런 국제사회에서 이런 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은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잣대, 법과 헌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잘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지 유튜브가 나라를 끌고 가고 나라를 형성하고 나라를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북한 또 중국 영토화되어 있는 여기까지 나라를 확장하겠다? 기가 찬 일입니다. 특정 유튜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관철이 되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1%라도 있겠습니까? 아니 0.0001%라도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세요. 진짜요.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애국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도 아닙니다.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상상을 멈춰라. 전환길한테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셔야 돼요. 터무니없는 그런 그 헛상상 멈춰라. 최소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부터 배워라. 예? 그리고 그 끝에는 제2건국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요 법적 파국과 또 지지층 붕괴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또 실현 가능성은 진짜 0%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한길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더 짚겠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다수의 고소고발 국면에 지금 한가운데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더라? 10 며칠입니까? 언제 20일인가? 언제 지금 경찰의 첫 8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 지금 출두하기로 날짜 지금 잡혀 있죠. 25일은 25일이 참 토론이죠. 1대4 토론이죠. 이준석하고. 그런데 20일인가 지금 출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거기서 그래도 나올 수 있도록 출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놀리기도 하던데, 자, 어떻든 정말 내란 선전선동,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고요. 추가 고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건 외에도 지금 추가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건국펀드니 제2국가론이니 국호 변경이니 이런 초현실적 이슈를 던진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연막이다. 정치적 연막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본인의 법적 위기를 거대한 국가 담론으로 해서 덮고 개인의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피의자 신분에서 운동의 상징으로 몸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단 세력 지도자들이 위기 때마다 쓰는 방식이기도 하죠. 나를 건드리면 애국 세력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프레임을 미리 깔아두는 거죠. 그렇다면 소위 전환길 건국펀드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또 문제가 많이 돼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 이런 지금 구상이고 이걸 만일 진짜 돈을 모으고 그 펀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법적으로 위험한 일인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전환길의 건국펀드 제2의 건국펀드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위험성 형법상의 내란 선동 선전 위험성이 있습니다. 헌법기관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정권 전복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조직표를 작성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또 자금을 조성한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은요, 단순한 발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요, 진짜 그 형법상 내란 선동 선전을 위한 실행 준비 단계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뜻하고 달리. 본인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 돈 내지 마세요. 돈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 유사수금 행위. 이런 논란이 법적으로 생깁니다. 이거 위법의 문제, 형사처벌 문제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또 민사소송 당연히 그렇게 논란이 되겠지만은 주로 이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형사소송 문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돌려준다. 자, 국부 펀드라고 하는 것은 받아놓고 나중에 금액을 사이즈를 키워서 100억이었는데 이게 이자가 붙어가지고 또는 더 이게 성장해가지고 100억이 500억이 됐어. 추가 모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지면은 5배로 돌려주고 이렇게 그런 약속 이거는요. 키우면은 그때 돌려주겠다. 키워서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법적인 근거도 없어요. 투자 설명서도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공적인 어떤 감독 기관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내세운 고액 모금은요. 민형사상의 중대한 법적 위법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함부로 여기에 돈 대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국부펀드 논란은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핵심으로 하고 있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폐지는 곧 헌정 파괴하겠다고 하는 발언입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전한길 씨의 건국 펀더 정치는요, 법적으로는 내란 선동, 유사수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윤핵인 잔존 세력 결집용 환상에 젖어서 나온 얘기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전한길 개인적으로는요, 본인 수사 국면을 덮기 위한 연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건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남는 것은요, 법적 책임과 더 깊어진 지지층의 어떤 상처만 남게 될 겁니다. 그만하십시오. 대한민국이 무슨 실험 대상입니까? 실험 대상입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요, 중도 확장 벌이고 있어요. 중도 확장 하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폭거 정치를 하면서 이게 중도 확장이 되겠습니까?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배현진은 또 왜 건드립니까? 배현진을 또 왜 중징계 하겠다고 이렇게 날뛰입니까? 고성국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밤에 탈당 권유로 해서 10일간의 시간을 줬죠. 그래 안 하면은 제명되는 것. 탈당 권유 결정을 서울시당윤리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뭐 시기적으로는 보복은 아니겠죠. 동시에 진행되다시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전한길은 고성국은 살리고 배현진은 완전히 그 중징계로 해가지고 쳐내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고성국 배현진 징계 정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친한계를 모조리 다 섞어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요, 그들이 항상 전에 누굽니까? 한동훈이 얘기했습니까? 제2의 비상계엄 구조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도 확장해서 지방선거에 조금 득표를 또 보폭을 좀 넓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지금 실제로 행하는 것은요, 완전히 지금 자기들 지금 내부의 정적을 지금 죽이는, 정적 그룹을 죽이는 이런 짓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힘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단순한 징계 갈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는 장동혁 지도부는 이런 노선을 선택했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할 거다. 지금 계속 그거 자체에서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성국 처리하는 거하고 배현진 처리하는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개를 나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보수 유튜버 고성국에게 탈당 권유라는 사실상 제명 예고장을 날렸습니다. 고성국은 즉각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강력 반발했죠. 공은 이제 국힘 중앙윤리위원회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어제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직접 출석해서 자기 소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고성국 사건은요, 우리 실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고성국 사건하고 배현진 사건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고성국 사건은요, 고성국입니까? 고성국 사건은요, 전두환을 미화했고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폄하했고 전두환 사진을 국힘 당사에 게시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현대사 왜곡이라고 하는 중대한 가치 훼손 문제가 핵심입니다. 고성국 사건은요. 실제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요, 고성국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를 하면서 징계 사유로 해가지고 민주화 역사를 부정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민주화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화시켰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부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탈당 권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 외에도 또 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탈당 권유 할 만하죠. 그죠? 그런데 배현진 의원 건은 다르죠. 서울시당의 사당화라고 하는 이런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배현진 의원을 지금 중징계로 해서 쳐내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지금 당장에 서울시당 위원장을 일단 우선적으로 쳐내겠다. 그 자리를 쫓아내겠다. 그리고는
친장동혁계를 서울시당 위원장에다가 직접 저기 그 자리를 주게 하고, 또는 일단 공석으로 해놓고 중앙당에서 직접 이번에 저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직할 체제로 해서 공천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당을 사당화했습니까? 배현진이? 오히려 오죽하면은요, 서울시의회에 있는 또 서울시 지역당의 지구당에 있는 그 지역위원장들이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 사당화한 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네들이 다수가 우리는 배현진 의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동 맞불을 놓았겠습니까? 서울시당 사당화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이런 프레임일 뿐이고, 또 본인이 배현진 의원이 친한계잖아요. 친한계 입장문을 공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서울시의 다른 의원이라든지 단체장들이 배현진 의원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과의 어떤 갈등 같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있었습니까?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예? 따라서 이게 이제 징계 사유의 전부인데, 애초부터 징계 회부 대상인지조차도 의문인 이런 사안을 논쟁거리로 지금 논쟁거리로 지금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심각한 지금 당의 정체성 문제를 깨뜨리는 고성국이,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지금 사건화시켜서 중앙윤리위원회에다가 배현진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중앙윤리위원회 지금 여기 고성국은 지금 이의 신청해가지고 중앙윤리위원회로 지금 가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 여러분들께 했었잖아. 이런 절차를 밟게 돼서 이거는 지금 장동혁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지금 구상대로 그렇게 처리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제가 이미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지금 중앙윤리위원회의 테이블 위에는 배현진도 있고 고성국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을, 한 사람은 배현진은 아무 일도 아니야 해가지고 빼고 고성국은 중징계하고, 이런 일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요, 중앙윤리위원회가, 장동혁이 세운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두 사건을 징계 수위를 균형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이름으로 해서 함께 지금 다루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안 자체는 완전히 사안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을 동시에 목을 치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성국을 치면서, 고성국의 업참마속이죠, 한마디로. 뭐 업참이라고 하는 자기 그 부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자기 사람의 목을 치면서 그 다음에 그 배현진을 중징계 해가지고 중징계 처분하면서 그렇게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를 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천에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장동혁이 직접 직할하겠다. 이것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참마속식의 연출인데, 고성국의 목을 치면서 배현진에게도 당원권 정지, 최소한 당원권 정지 수개월 같은 이런 애매한 중징계를 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쳐내듯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당원권 정지 몇 개월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마 진짜 니도 똑같이 고성국하고 똑같이 탈당 권유 처분 그렇게 어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탈당 권유가 아니더라도 당원권 정지 한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만 되더라도 서울시당 위원장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고성국하고 배현진 탁 이렇게 이제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로 테이블에 올려놔놓고 고성국도 치면서 배현진도 쳐.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 편도 적도 정적편에도 똑같이 엄정하게 처분했다. 이런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가능성. 이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당 안팎에서는 공공연히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입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이게
이게 정치, 이게 진짜 제대로 정치하는 겁니까? 진짜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배현진 의원이 만일 당원권 정지 이상의, 그게 당원권 정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1개월 이상 3년 이하까지가 당원권 정지 그 양형이잖아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은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이나 이런 저 직장에서 정직이에요. 정직이죠, 정직.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은 서울시당은 사실상 마비되죠. 서울기초단체장 공천심사 자체가 중단되고 그 공백을 중앙당이 메우게 될 겁니다. 배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단두대에 세울 수는 있어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을 거다. 공천권은 중앙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배 의원이 이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정확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는 바로 그 공천권을 쥐겠다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내가 공천권을 누리겠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주민이 사는 지자체는 중앙에서 직접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요. 예를 들면 송파구 같은 경우가 50만 이상인 것 같아. 당장에 배현진 본인이 본인의 지역구의 단체장도 제대로 공천 못하게 만드는 이런 지금 완전히 이런 짓을 지금 장동혁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연입니까? 또 중앙윤리위 구성 자체가 이미 특정 성향의 위원장 아래서 유지되고 있고요. 결국 최종 판단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의중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당내의 공공연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그 배현진 그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결국 장동혁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국힘은요, 중도 확장 그 자체로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보수 버렸습니다. 진짜 요즘은 이제 진짜 당내에서 아예 지방선거 포기했다 이런 얘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지방선거를 포기한 정당은 정당이 아니에요. 본인 지방선거를 포기했다. 마음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에 장동혁과 장동혁 지도부는요, 그것 자체가 해당 행위입니다. 그것 자체가 해당 행위예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를 포기한다고요? 정당이 선거를 포기한다고요? 그게 군소정당이면은 아주 군소정당이면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후보라도 내는 거 그걸로 해서 목표를 하겠지만은 이런 메이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출전시켜서 당선되게 만드는 거 그게 지금 그 당 대표의 당 지도부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를 해요. 그게 바로 해당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그 자리에 당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진짜 지금 국힘 당 지도부는요, 합리적 보수를 버렸어요. 지방선거 포기했어요. 그 대신 그렇게 포기하고 하는 데 대해서 잔소리하고 걸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징계하겠다, 제명하겠다, 제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진짜 아이러니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불가입니다. 과거에는 민주당의 탄핵 폭주, 입법 폭주, 예산 폭주, 3대 폭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하게 유도한 것이다. 이게 보수 진영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폭거 정치를 그렇게나 비난하던 국힘이 지금은 똑같은 방식으로 내부의 그 정적을 숙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전유물이라고 비판하던 그런 징계정치, 제명정치, 제거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장동혁 지도부가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장동혁의 징계폭주. 이거는요, 정당 내부에 있어서 제2의 비상계엄이다. 정치적 의미의 내란적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요, 총칼 대신에 윤리위를 들었을 뿐이지 방식은 똑같아요. 절차를 앞세워서 권력을 집중시키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공천을 장악합니다. 정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요, 정리한다면요, 고성국 사안은 역사 왜곡의 문제로 해서 엄정히 다뤄야 됩니다. 배현진 사건은요, 징계 대상인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윤리위원회가 균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사건을 같이 놓고 같이 징계 수위로 이렇게 나아가는 순간에 국힘은 스스로를 민주정당이 아니다. 그냥 권력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이런 단순한 권력 유지 조직이다. 지금 국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 중앙윤리위 판단은요, 고성국과 배현진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자리, 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힘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숙청형 권력 정당으로 해서 완전히 변질돼서 그 자체로서 그야말로 진짜 땅콩 미니 정당으로 그렇게 쪼그라들 것인지, 이것을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장동혁이 대구 서문시장 갔어요. 정말 서문시장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웃어왔어요. 웃어왔어.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 제법 되시죠? 보면서 그 옆에 그 가게 하시는 어른이 잔소리하고 한마디 하고 하는데 얼굴 푹 고개 숙이고 하는 이런 장동혁 모습, 바로 옆에 따라가면서 이인선 의원이 그분이 한 얘기, 그분이 얘기했던 거 그거, 응? 저것들이 아직도 적하고 있다. 정말 그 수모,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서울 올라가야지. 서문시장이요, 여론의 잣대 아닙니까? 여론의 간음자 아닙니까? 서문시장이. 그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대구 서문시장 풍경, 카메라도 많았고 당직자들이 뭐 많이 옆에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무슨 해코지나 할까 봐서 좀 젊은 친구들이 앞에 옆에 이렇게 그 호위무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요 진짜 뚫어지듯이 이렇게 확대해서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도 제법 있었어요. 대구 시당의 관계자들이에요. 항상 보면은 얼굴 저하고도 부딪히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일반 시민이 장동혁 내려왔다, 서문시장이 왔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거기에 관심 갖고 그 옆에 막 와와 하는 이런 거, 그런 거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민심이 없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시장을 돌았지만은요, 동선 주변을 채운 거는요, 자신의 수행 인력, 또 지역 당직자뿐이었습니다. 악수줄도 없었고, 셀카 뭐 이런 사진 찍자는 사람도 없었고, 적극적인 시민 대화하는 거 이런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치인의 전통적인 시험대인 그 재래시장을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우발적인 지지자 접촉으로 해서 진짜 예상 누가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우리가 서문시장 간다, 뭐 칠성시장 간다,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에 그 물건 사러 왔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누구 왔다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모이는 거, 그게 사실은 우발적인 지지자들, 자기가 지지세가 있으면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이건 단순한 어떤 장동혁이 뭐 시간대를 잘못 선택했다, 이런 식의 어떤 동선 관리 실패,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지지 기반 자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지지 기반 자체가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그냥 설렁하게 끝났다 그러면 그나마 그냥 날씨 춥고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요, 그 현장에서 들렸던, 영상에서 드러났던 그것들 보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했어요. 어떤 어른이 국민의힘 참 꼬라지 좋다, 꼬라지 좋아, 대놓고 그랬어요. 저것들이 아직도 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꼬라지 좋다, 꼬라지 좋아.
저것들이 아직도 적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옆에 이인선 의원이 저것들이 아직도 적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그냥 되뇌이는, 그러면서 장동혁 얼굴을 쳐다보고 장동혁은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걸어가고. 이 모습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이거는요 항의가 아니에요. 단 이거는 분노 정도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웃기는 놈들이네 이거예요. 조소입니다. 조소거리가 됐어요. 조소거리가. 예? 정치판에서 조소거리가 된다는 건요 가장 최종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예요. 화를 내면은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화를 내면은요 그건 아직까지 상대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치판에서도요 화를 내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까지 조금 잘해라, 잘하면은 내가 믿어줄게, 도와줄게, 응원해줄게, 투표할게. 예? 화를 내는 사람들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냥 기대 자체를 버렸기 때문에 비웃는 겁니다. 상인들의 냉소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장 대표는 애써, 저는 참 이런 표현 여러분들 지금 듣기 거북스럽겠습니다만은 그 분위기도 분위기이니까 어찌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뭔가 묘한 어떤 좀 희죽거리는 이런 좀 얼굴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 것 같습니까? 민심의 싸늘함을 체감을 하긴 했을까요? 아니면 일정 중에 자기 지금 영남 영호남 무슨 민심 투어 하는데 하나의 어떤 조그마한 이런 소음 정도로 해서 그렇게 그냥 넘길 그런 사안일까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만일요 어제 서문시장에 한동훈 전 대표가 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왔다면 서문시장은 제가 볼 때는 미어 터졌을 겁니다. 사진 찍겠다는 사람, 악수하려는 상인들, 한동훈 왔다, 한동훈이다 이런 말에 온다는 소문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시장 통로가 완전히 미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 체온은 완전히 갈려졌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네? 장동혁 쪽입니다. 책임 없는 숙청 정치를 하고 있고 윤어게인으로 집권해놓고 윤어게인을 또 입에 올리면 징계하겠다고 하는 이런 완전히 코미디 짓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내부 권력 방어에 갇힌 지도부. 이게 한쪽의 모습이고 장동혁 쪽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요. 제명 이후에도 링 밖에서 몸집이 커지고 있는 정치인.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에 어제 회행했던 그 풍경은요. 진짜 한동훈하고 장동혁 얼마나 대구 민심이 이렇게 박한가라고 하는 거. 그걸 어제 완전히 본인이 느끼고 갔으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가벼운 하나의 어떤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정신 빠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TK에서조차도 전혀 지지세가 드러나지 않는, 체감되지 않는 지지세. TK는요 원래 보수 정치의 심장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TK 한복판에서도 TK에서 민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서문시장에서조차도 시민 반응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정치는 현장에서 바로 알죠. 박수의 크기, 발걸음의 속도, 눈빛의 온도 모두 차가웠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고 환호도 없었습니다. 물론 윤어게인, 윤 대통령, 윤석열 복귀, 윤석열 무죄 이런 얘기들만 옆에서 좀 떠들기도 했어요. 윤어게인 세력들. 그런 사람들 몇몇만 와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상태, 무관심이죠. 아직도 적하고 있다. 아직도 적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이 옆에 가면서 옆에 바로 장동혁 옆에 따라가면서 본인이 아직도 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이인선 의원은 대구 시당위원장이거든요. 대구 시당위원장이니까 아직도 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대구 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내가
대구 시당위원장인데 이거는 내 책임이야. 자책하는 것 같아요. 이인선 의원이 지금 자책할 일은 아니에요. 장동혁이 자책해야죠. 이인선 의원이 자기가 아직도 적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 입으로 되뇌이고 있는 그 영상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이거는요, 정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의 발언이죠. 장 대표 측에서는요, 이번 순회 영호남 투어 이것을 정책 선거 모드 강화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슬로건으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의 체온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죠. 유세차가 아니라 시민의 질문이 있어야 되고 브리핑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민원이 오가야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시장 상인 대표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거 그게 아니고, 예? 자연스럽게 지지자들이 모여드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요 민심 투어입니다. 네? 사진 찍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 다 빠졌어요, 어제는. 예? 대표 주변에 누가 둘러쌌느냐? 당직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 그거 빼고 뭐가 있었습니까, 어제? 그리고 그런 상황을 장동혁이 만일 못 느꼈다? 그러면은요, 진짜 장동혁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뭐 미래가 없지만은, 자, 장동혁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제 같은 장면을 보고도 그냥 잘 다녀왔다, 뭐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은 그거는 메시지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 잘못된 그런 문제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못 느끼면은, 심각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국힘은 여전히 대구를 자동적으로 나중에 선거, 지금 이렇게 돌아섰어도 나중에 선거 때 되면은 바로 또 돌아선다. 자동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보수 지지의 성지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류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은 가장 먼저 차갑게 식는 것도 바로 그런 믿었던 곳이 돌았습니다. 어제 서문시장의 조소는요, 한두 명의 푸념이 아니고 누적된 피로감, 반복된 내부 갈등, 책임 정치의 실종,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지역 민심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 그것을 못 읽는다? 그러면 대구는 더 이상 국민의힘의 성지로 남아주지 않습니다. 보수의 성지인 일수는 있지만은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의 성지로는 더 이상 남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꼬라지 좋다. 참, 그런 소리 듣고 어떻게 다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해서요, 장동혁과 이재명, 정청래, 오늘 오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한번 나누어 봅시다. 뭐 하려고 갑니까? 뭐 하려고 가요? 먼저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갈 필요 없는데 왜 갑니까? 여전히 나는 당대표로 건재하다,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국힘의 대표로 일단 인정을 해준다, 요거 보여주려고요? 그렇게 한다 한들 국민들이 당대표 지금 완전히 정신 나간 당대표, 힘 빠진 당대표, 완전히 헛발질하고 전환길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당대표, 국민들은 이미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든 오찬을 하든 대통령이 뭐 등 두드려주고 그렇게 하든 그거 별 관심 없어요. 이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지지율을 좀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요, 지지율을 KSOI라고 하는 것, 한국사회이론연구소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리얼미터, 기준으로 삼는 리얼미터, 한국갤럽, NBS. 요거는 통상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추이를 비교할 때 그때 제가 가장 비중 있게 그렇게 참고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고 지금 보통 여러분들 이미 뭐 이제 귀가 따갑게 듣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뭐 리얼미터가 30 몇 프로 나왔는데 왜 NBS에서는 23%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들쑥날쑥이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거 없어요. NBS가 25%에서 20%, 22%, 24%뭐 2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BS가 매주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 그걸 보셔야 돼. 한국갤럽도 마찬가지고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KSOI라고 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고 하는 KSOI 여기에서의 정례조사 기준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좀 높게 나와요. 이것도 리얼미터처럼 그 정도로 해서 높게 나옵니다. 1월 중후반까지 최근의 추이를 말씀드릴게요. 1월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KSOI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KSOI 정례조사 가지고 1월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0% 초반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정당 지지도도 역시 민주당이 40한 1, 2%인가 이렇게 왔고 국힘도 31, 2%로 해서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격차가 한 자릿수 후반 그러니까 9.6인가 이런 게밖에 안 좁혀져서 그것밖에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1월 그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따라잡나 이렇게 했는데 2월달 들어오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죠. 2월달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동훈 쳐내고 김종혁 쳐내고 막 해서 완전히 그냥 진짜 완전히 쇼부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당무감사위원회 또 윤리위원회 완전히 자기 맘대로 그냥 윤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완전히 쳐내는 작업, 제거 정치, 제명 정치 막 그렇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2월달 들어와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2월 2주차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 어제 나온 겁니다. 11일 날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월 중후반에만 하더라도 50%, 50한 1, 2%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1%까지 갔어요. 3주 만에 9%가 급등했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어제 나온 KSOI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2월 달에 41, 2%, 민주당이 41, 2%, 국힘이 31, 2%에서 9.6인가 밖에 차이 안 났어. 그런데 어제 나온 결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61% 나오고 또 9% 올랐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요. 민주당이 46.1%로 완전히 뛰어버렸어. 41%인가 그랬었는데 민주당이 46.1%.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까 31. 몇 %에서 9.6%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그럼 국힘은 몇 % 됐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46.1로 올라갔어. 급등했어요. 국힘은 31, 1점 몇 %였는데 국힘이 28%로 오히려 떨어졌어. 이게 이제 이 사달의 기간을 넘기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푹푹푹푹 떨어지는 거죠. 격차가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됐는데 격차가 무려 18.1% 차이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벌어졌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해요. 여기서 더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KSOI 기준만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국힘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서 뚜렷한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자,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30% 초반을 유지하던 흐름이 2월 달 들어와서 20%대로 밀려났어요. 이건 단순히 뭐 출렁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중도 확장이 이제 완전히 아예 딱 스톱. 핵심 지지층 결집도 약화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지율조차도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국힘이 완전히 꺾어져서 정말 구제불능인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시점에 오찬이 열립니다. 오찬이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장동혁 국힘 대표, 뭐 사진에 보면은 대통령하고 이렇게 오찬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오찬 회담하고 하면은 그거 하잖아요. 미리 사전에 의제를 딱 정하잖아요. 이런 의제, 저런 의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전에 조율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말 안 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잘라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찬이 성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은 네가 아무리 떠들어 봐라. 그래도 뭐 나는 꿈쩍도 안 한다.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의제 자체 필요 없다. 네가 와서 무슨 소리든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호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 의제 없이 무슨 얘기를 해도 좋다. 그러면서 오찬에 불렀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겉으로는 협치를 재시동하는데 협치의 재시동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이걸 어떻게 의제 없이 오찬으로 해가지고는 여당 제1야당 오찬한다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로 읽혀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지지율 61% 대통령과 지지율 28% 정당의 대표가 아무 의제 없이 마주 앉는다? 이거는 협상 테이블이 아니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정치에서 의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의제가 대통령한테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대통령은 들어줄 수도 있고, 또 싫으면은 안 받아들여도 돼요. 지금 이 대통령이 공격받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확장 국면에 있는, 자꾸 지지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야당 대표가 와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오찬 한번 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요, 야당 대표하고 웃으면서 오찬 한번 했다. 협치의 모습 보여주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통은 얻을 거 다 얻었어. 그런데 장동혁은 뭘 얻습니까? 장동혁은 뭘 얻는 겁니까? 오찬을 해서. 그냥 당내에 내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국힘당의 당대표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거 하나 얻는 겁니까? 거기 가서 요구하는 거는요, 무시당하고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거기서 뭐 얻어내겠습니까? 물론 사법개혁, 뭐 공수처 권한 확대, 그 다음에 대법원 재판 소원 문제, 대법관 지금 뭐 4명씩 연차적으로 임명하는 문제, 이런 것들 가서 따지려고 하겠죠. 따져도 그거 아무리 따진다 한들 그거 이통하고 민주당에서 그거 거부하겠습니까? 관철해요. 아무리 따져도 그거 안 통해. 하려고 하는 건 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지금 정치하고 다수당 되고 절대 다수당 되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요, 오늘 오찬 때 이런 쇼를 할 것 같아. 저는 무슨 쇼냐, 지난번에 과거에 벌써 몇 년입니까? 한 2년 정도 전입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오찬이죠. 그렇게 그때 했던 것처럼 A4 몇 장 들고 가가지고 요구사항을 쭉 준비해가지고 한 10여 분간 그렇게 읽어 내려갔다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그때 이재명은 오찬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할 얘기 기자들 있는 데서 쫙 그냥 읽고 그걸로 해서 자기 목적 달성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아주 뜨악했어요. 이재명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어쨌든 나왔어. 오찬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그거 관계없이 밥이야 집에 가서도 먹어도 되는 거고, 자기가 할 말을 못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의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왔는데, 아예 그냥 자기가 딱 꺼내가지고는 저쪽에 가서 이제 따로 이제 기자들 물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그냥 얘기합시다 하면서 안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읽었잖아요. 읽었어요. 그리고 윤통은 또 완전히 표정 관리한다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이렇게 했었죠. 만일 그런 모습을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똑같이 지금 아마 연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한들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했던 그때의 그 오찬에서 10분, 10여 분간 그렇게 낭독했던 요구사항, 그것하고 이번에는요, 장동혁이 만일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오늘. 만일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게 완전히 다르게 언론에서 받아들이고, 또 이 대통령도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진짜 완전히 아주 나이브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때는 윤석열 정권 자체가 내부가 흔들렸고 야당이 아주 공세적인 이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대통령 상승세, 야당은 국힘은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언론 프레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재명 여야 대표와 오찬, 협치 의지 강조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프레임이 이미 미다시는 그런 식으로 아예 딱 정해져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예정이 돼 있어. 이미 써져 있어. 오찬을 했다고 하는 거 그 자체로서 이미 협치 의지 강조해서 이재명 대통령 자리가 돼버렸어. 그리고 장동혁이 만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읽었다? 요구사항을 읽었다? 장동혁의 메시지가 만일 이재명 여야 대표와 오찬했다.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동혁의 메시지가 완전히 큼지막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기사의 저 끝부분에 기사 후반부에 그냥 한 단락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구사항 이런 식으로 종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요구했다더라. 이런 거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예? 초학자 때 그때 헌법재판소에 그 공보 담당 연구관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 생리 이것을 저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그렇게 와서 읽었다 하더라도요. 기사 자체에서 아예 빠질 가능성도 많아요. 기사화되지도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야당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만날 때는요. 뭐 이번을 떠나서 통상적으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난다면은 최소한 3가지가 필요해요. 3가지. 뭐냐? 여론의 뒷받침이 돼야 된다. 당내 결속이 돼 있어야 된다. 협상 카드가 무엇인가 협상 카드를 들고 가야 된다. 내가 가서 협상을 할 만한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협상 없이 밥만 먹고 오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오찬 회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소득 없어요. 그냥 만났다 밥 먹었다 그것밖에 없어. 지금 국힘이 딱 그 지경이거든요. KSY 그 기준 지지율 자체가 지금 국힘이 하락 중이라고 했잖아요. 민주당하고 격차가 18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당내 갈등도 엉망이고 강력한 입법 무슨 자기들이 레버리지로 해서 국힘이 찬성하지 않으면은 관철 못 시킬 만한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국힘으로서는 레버리지가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야. 대통령 정치적 공간을 오히려 넓혀주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오늘 오찬은. 한번 기사 한번 보세요. 오늘 오찬 이후에 기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기사가 나올 건지 저는 예상이 빤하게 예상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도 포용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갖게 될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당 중심 축으로 존재감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냥 초청받아서 간 야당 대표, 자리 메꾼 야당 대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이런 지금 장동혁 모습으로 끝날 겁니다. 자, 이번 오찬 끝나고 나면은요, 남을 정치적인 이름은 이럴 겁니다. 장동혁, 이재명 도우미로서 오찬을 했다.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렇게 기억될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는요, 도대체 뭐 하려고 만났냐? 만나서 뭐 얻었냐? 뭐 얻어냈냐? 이런 비난을 또 받게 될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